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8월 5일 오후 1시입니다. 올해 8월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된 날, 그리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선포된 날입니다. 저는 1945년 10월 일본에서 났습니다. 올해 만 80이고 기자생활 55년째입니다. 해방둥이입니다. 어느새 해방둥이가 노인이 되었습니다. 요새 저는 전국민 회고록 쓰기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방송에 나가서 글을 통해서 회고록을 써서 국가가 그 기록을 다 모아가지고 인류의 유산으로 보존하자. 그러면서 계속 회고록을 업데이팅 해가지고 한국에서만 있을 수 있는 거대한 기록을 한번 모아보자 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제가 모범을 보여야 될 것 같아서 8월로 월간조선에 해방둥이 기자의 짧은 회고록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그걸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80년 전 1945년 8월 15일 저는 어머니 뱃속에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일본 도쿄 부근의 사이타마 현에 살고 있었습니다. 고향인 경북 청송군 안덕면에 살던 하만조씨 몇 가족이 일본으로 가서 주로 공사판을 따라다니면서 돈벌이를 했습니다. 이들은 규슈에서 시작해가지고 북상하면서 오사카, 나고야, 하마마츠를 거쳐 해방 직전에 사이타마 현에 정착을 했습니다. 새 누님에게서 들은 태평양 전쟁 중 미군 전투기의 공습 이야기는 영화에서도 보기 어려운 장면입니다. 군수공장이 몰려있는 곳이라 미군 전투기는 저공 비행을 하면서 폭탄을 투하하곤 했는데, 이 마을 아이들은 근처 언덕에 올라가지고 폭격을 구경하곤 했다고 합니다. 미군 조종사들도 낮게 날아가는 전투기의 조종실 창문 너머로 구경하러 나온 아이들에게 손을 흔들어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친밀해졌다는 이야기예요. 전쟁에서 어린이들은 즐겁기도 합니다. 6.25 때 제가 그런 체험을 했는데 이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 패전과 함께 이 마을에는 미군이 진주를 했습니다. 흑인 장교가 부대장이었는데 당시 33살이던 저희 부친으로부터 나중에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을의 촌장이 딸을 이 장교의 정부로 바친 다음에 이 부대에서 물자를 많이 얻어냈는데 독식을 하지 않고 공평하게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도 흉을 보지 않고 촌장도 떳떳하게 자기 딸을 이 흑인 장교의 애인으로 보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본 사람들의 이 공과 사를 구분하는 그런 예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에게서 들은 일본인의 무서움에 관한 이야기는 또 있습니다. 일본인 소년이 동네에서 도둑으로 몰렸다고 그래요. 그 아버지는 억울하다고 했지만은 상대가 말을 듣지 않으니 칼로 도둑으로 몰린 아들을 찔러 죽인 다음에 도둑으로 모은 사람을 죽이더라는 겁니다. 저희 부친은 3대 독자였고 어머니는 저 위로 딸만 셋을 낳았는데, 그래서 저는 태어나서 귀여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그 뒤 여동생과 남동생을 하나씩 더 낳으셔가지고 우리 가족은 모두 2남 4녀가 살아남았습니다. 살아남았다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우리 어머니는 12명을 낳았어요. 6명이 영아로 사망을 했습니다. 1살 되기 전에 죽었다는 겁니다. 해방 때 한국의 영아 사망률은 1000명 출생에 약 150명이었지만은 청송은 의료시설이 전혀 없다시피 한 산골이라서 영아 사망률이 더 높았을 것입니다. 나중에 누님들한테서 들은 일본 체류 이야기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이 또 있습니다. 1941년 12월 7일 일본 연합함대가 하와이의 미 해군을 공격함으로써 태평양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태평양 전쟁 때 일본군이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를 점령하자 일본 정부는 학생들에게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에서 많이 나는 곰으로 만든 공을 하나씩 선물했다고 합니다. 일본군이 하와이의 진주만을 기습하고 며칠 뒤 싱가포르 근해에서 영국 해군의 이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전함 프린스 오브 웨일스를 격침하고 이듬해 2월 15일 싱가포르를 점령한 사건은 미국과 영국으로 대표되는 백인종에 대한 황인종의 승리로 선전되었습니다. 영국의 해군 장관 출신인 윈스턴 처칠 수상은 회고록에서 이 사건을 제2차 세계대전 때의 가장 치욕적인 일로 기억을 했습니다. 제국주의 식민지 시대의 종언을 예약한 상징적 사건이었습니다. 지브롤터처럼 난공불락의 요새로 불렸던 싱가포르에 주둔한 영국군은 압도적 병력 우세에도 불구하고 일본군의 육로를 이용한 기습 침공에 무너졌습니다. 영국군은 13만 명, 일본군은 3만 5천 명이었습니다. 러일 전쟁에 이어서 백인이 황인족에 대규모로 항복한 사례로서 인도, 말레이시아, 미얀마, 인도네시아의 반식민지 민족운동에 아주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애국가 작사가인 윤치호 일기를 읽으면 묘한 대목이 나옵니다. 미국 에머리 대학을 다닌 대표적 개화파 친미 기독교인인 윤치호 선생의 놀라운 인종감정이 그것입니다. 1941년 12월 8일 즉 진주만 습격 사건 다음 날 일기에서 윤치호는 이제 진정한 인종 간의 전쟁이 시작되었다. 황인종 대 백인종의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이번 태평양 전쟁은 미국의 100%의 책임이 있다고 적었습니다. 12월 9일 일기에서는 일본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쟁을 시작한 이상 백인종 특히 앵글로 색슨인의 참기 힘든 인종적 편견과 민족적 오만과 국가적 침략으로부터 유색 인종을 해방하는 데 성공했으면 좋겠다고 썼어요. 윤치호 선생이 서양 문물을 높이 평가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슴속 깊이 백인족에 대한 분노를 간직하고 있었다는 느낌이 옵니다. 일제시대 말기 조선인 지식인들이 친일로 돌아선 데는 이런 백인종 대 황인종의 대결에서 일본이 황인종의 챔피언이다 하는 이런 어떤 존경심도 영향을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당시 70대 후반이던 윤치호는 12월 11일 그러니까 1941년 12월 11일 일기에서는 옛날 기억까지 소환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6년 전 처음으로 상하이에 갔을 때 공원 어귀에 중국어와 영어로 개화 중국인 출입 금지라는 글귀가 적힌 표지판이 걸려 있는 걸 보고 난 서름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 이제는 일본이 성장해 그들의 간판을 끌어내리면서 백인에게 우리도 좀 살아보자라고 외칠 수 있게 되었다. 일본이 앵글로색슨인의 인종적 편견과 불의와 거만함이라는 풍선에 구멍을 뚫는 데 성공하길 바란다. 결코 윤치호 씨가 친일 부역자가 아닙니다. 개화기 때부터 그야말로 한국인의 영혼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분이지만은 황인종 대 백인종의 대결 구도에서는 황인종 편에 섰다는 이야기입니다. 1941년 12월 26일자 일기에서 윤치호 선생은 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조간신문이 기쁜 소식을 전했다. 최근 10일 동안 일본군의 맹공에 맞서 홍콩을 끈질기게 방어해왔던 영국군 사령관이 어제 오후 5시 50분에 끝내 항복했다는 것이었다. 이로써 동양에서 참기 힘든 인종적 편견과 거만함을 지내왔던 영국 제국주의의 최후 거점이 함락되었다. 난 이것이 영원하길 빈다.
일본은 동양에서 백인의 지배를 무너뜨렸다는 점에서 모든 유색 인종의 찬사를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 아마 이 대목에 충격을 받으실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사이 백인 우월주의자로 비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근 행동으로 아시아 사람들 속에 잠자고 있는 윤치호 류의 감정이 표출된다면 중국이 아마 유리하게 될 것입니다. 해방 때 일본에 살던 한국인 약 200만 명은 귀국이나 잔류냐의 기로에 서게 되는데, 아버지는 1946년 초 귀국을 결심합니다. 저는 젖먹이로 어머니 품에 안겨 돌아왔습니다. 우리 가족이 배를 타고 부산항에 내렸을 때 누님들과 아버지는 야, 잘못 선택했구나 라고 직감을 했다고 합니다. 누님들이 받은 가장 큰 충격은 행상 아이들이 몰려와서 내 물건 사이소 라고 경쟁하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물건만 팔면 될 텐데 저 아이 물건은 가짜니 내 것을 사라고 험담하는데 놀랐다고 합니다. 친구끼리 친하게 지내야 되는데 친구를 험담한다? 정성으로 가는 길에 부산에서 대구까지는 기차를 탔는데 요사이 북한 기차처럼 자리는 뜯겨 나가고 창문 유리창도 없었다고 합니다. 일본은 전후에도 사회윤리가 무너지지 않았는데 돌아온 조국의 혼란상은 한 7년간 선진 문물을 체험한 우리 가족에는 일종의 문화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그 뒤 일본에서 귀환한 이들을 여러 명 만났는데 거의 공통된 소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래도 조상들이 묻혀 있고 친척들이 사는 고향에 돌아가서 아이들을 한국인으로 교육시켜야겠다고 위안을 삼았다고 합니다. 우리 집안이 여러 대를 걸쳐서 산 청송군 현서면 덕성리는 영천과의 접경에 솟은 보현산 기슭에 있는 산간마을이었습니다. 보현산은 높이가 1122m로서 꼭대기엔 나중에 천문대가 들어섰습니다. 천문대의 조건은 공기가 맑고 도시의 불빛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고향으로 삼고 있는 이 안덕면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산골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저의 의식적 기억은 1950년 한국 나이로 6살 때부터 시작됩니다. 귀환 후 중농 생활을 시작한 아버지는 저를 일찍 현남국민학교에 보냈습니다. 누님들이 저를 학교에 데리고 다녔는데 등교하기 싫다고 길에서 뒹굴었고 차가 와도 고집을 피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신장로는 있는데 차는 별로 다니지 않았습니다. 마을에는 일제시대에 낸 비포장 도로가 지나고 있었습니다. 1945년에 한반도 전체의 자동차 보유 대수는 약 8,000대였습니다. 남한엔 약 6,000대가 있었습니다. 거의 일본 행정당국과 기업 소유였으며 민간인 소유는 극소수였습니다. 인구 약 90만 명의 서울시 차량 등록 대수는 약 2,000대였습니다. 지금은 약 490만 대입니다. 청송군은 해방 당시 인구가 약 9만 명, 지금은 오히려 줄여가지고 한 2만 4천 명 됩니다. 그런데 자동차는 10대도 되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인구가 80년 전의 4분의 1로 줄어든 지금은 어떠냐? 청송의 자동차 등록 대수는 인구의 반, 12,000대입니다. 한 가족당 자동차 한 대라는 이야기죠. 지난 80년간 한국의 지형을 바꾼 4대 변화는 도시화, 산업화, 산림화, 자동차화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저는 지금도 자동차가 마을에 나타나면은 그때 아이들과 함께 쫓아가면서 위험하게 차 꽁무니에 매달려 맡던 그 휘발유 냄새를 기억합니다. 벤젠 성분에서 나오는 추억의 향기라고 할까요? 우리 마을은 산에서 흘러내리는 계곡 주변에 조성되어 100가구도 되지 않았습니다. 외할머니 댁이 바로 옆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외숙모는 당시 20대 후반인데 혼자였습니다. 외삼촌이 제가 나기 전입니다. 1943년 무렵 일본군에 입대해가지고 버마 전선에서 군복 입은 사진 한 장과 마지막 편지를 보내고는 해방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 외삼촌은 독자였는데 신혼생활 중에 입대를 했습니다. 외숙모의 생전 기억에 따르면 일본 당국에서 부추기는 바람에 내키지 않는 상태에서
지원한 것이라고 합니다. 외할아버지도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해방이 되어도 아들이 돌아오지 않자 외할머니는 날마다 마을 앞 동구에 나가가지고 종일 기다리다가 돌아오곤 하였지만 끝내 생사는 확인되지 않았고 1970년대에 국가로부터 수십만 원의 돈을 받는 것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태평양 전쟁 중 약 24만 명의 조선 청년들이 일본군의 지원이나 징집 형태로 들어갔고 약 2만 명이 전사했습니다. 살아남은 이들 중에는 국군 창설 때 장교나 부사관으로 임용되어 실전 경험을 살려 한국전 때 북한군을 저지한 이들이 있습니다. 외아들의 실종 상태는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 그리고 외숙모에게는 너무나 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평생 수절한 외숙모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100세를 넘겨 몇 년 전 돌아가셨고 외삼촌의 짧은 생애는 버마에서 보낸 사진 한 장으로 남아 있습니다. 외숙모는 제가 외삼촌을 많이 닮았다면서 특별히 아껴주셨습니다. 6.25 남침 전쟁이 터지기 직전 첫째 누님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그 장면 다음의 기억은 그의 7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가족이 밭일을 하는데 따라 나섰다가 우리 밭 옆으로 난 신장로를 따라서 인민군이 보무당당하게 행진해 들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군복은 깨끗했습니다. 저는 밭과 길이 만나는 곳에서 누렇게 익어가던 내 것이라고 찍어두었던 오이가 걱정이 되었어요. 팔뚝만하게 자라 언제 따먹을까 고민하던 오이였습니다. 다음날 갔더니 없어졌어요. 저는 어제 지나간 인민군이 따갔다고 짐작했습니다. 당시의 억울함 때문에 제가 이승복 소년보다 먼저 방공소년이 되었다는 농담도 합니다. 2달간의 공산 치하가 시작되었지만 저의 기억은 동화에 가깝습니다. 전쟁의 위험을 온몸으로 받아야 했던 이는 아버지, 어머니였고 철없는 저는 전쟁이 가져오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재미있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맑은 여름날 우리 마을이 하늘로부터 공격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투기 서너 대가 폭격을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마을엔 인민군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근처 다른 마을에 주둔하고 있었던 모양인데 외국인 조종사가 하늘에서 내려다본 한국 촌락은 비슷하니 오폭을 한 겁니다. 그날의 기억은 생생합니다. 우리 가족은 2층 건물 높이의 담배 말리는 창고로 숨어들었습니다. 우당탕탕하는 총격과 폭격보다는 창고로 스며든 연기에 숨이 막혀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벌벌 떨면서 아버지 이러면 죽는겨라고 했다고 합니다. 폭격은 한 30분간 계속되었습니다. 비행기 소리가 사라져 창고를 나왔더니 집은 불타고 손은 불고기 덩어리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날 먼 친척 할머니 한 분이 우리 집에 놀러와 있었는데 복숭아뼈에 총격을 당해 피를 흘리면서 목마르다고 하니 누군가가 냇가에 데려다 놓았는데 물을 많이 마시고는 출혈 과다로 사망했습니다. 할머니의 남편은 자기 집에서 폭격을 맞아 같은 날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가족은 근처 산으로 뛰었습니다. 불타는 마을을 내려다보면서 겁이 나는 게 아니라 배가 고팠고 산속에 며칠 있으면서 집에서 키우던 닭을 가지고 잡아먹던 즐거운 기억이 남습니다. 비행기 소리만 나면 온 마을 사람들이 폐광된 광산의 굴 속으로 들어가 숨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이런 밀폐 공간이 싫어요. 당시 38살이던 아버지는 전쟁 때 청년단장이었습니다. 마을에 들어온 인민군은 아버지를 마을 대표로 내세우고 주로 노동력 동원을 강요했다고 합니다. 이때의 마음고생에 대하여 생전에 아버지에게서 직접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가끔 고향에 들러 마을 사람들로부터 아버지의 활동상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인민군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아 총살 위협을 받았다든지, 그래서 국군이 들어온 뒤 우리 마을에서는 한 사람도 부역자로 몰려 죽은 이가 없다든지 등등의 이야기였습니다. 아버지 생전에 자세한 증언을 받아 기록하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됩니다. 아버지가 인민군이 우리 집 소를 끌고 가는 것을 뒤쫓아가서 나무에 메어둔 소를 데리고 도망쳐 나왔다는 이야기는 어머니가 해 주셨습니다.
국군이 수복작전을 하기 전 인민군복으로 위장한 두 사람이 밤에 찾아와 아버지를 불러내 마을 정세를 물을 때 구두를 보고 국군임을 알아채 협조를 했는데 그때 잘못 판단했으면 죽었을 것이라는 이야기 정도가 아버지가 직접 해준 증언입니다. 그해 여름 전쟁터의 소년들에게는 전투는 재미있는 게임이었습니다. 저녁노을이 짙어가는 보현산 너머 영천 쪽에서 상방 포격전이 벌어지는데 포탄의 궤적이 핑퐁 치듯이 오고 갔습니다. 다른 산 너머에서는 전투기가 극강화 폭격을 하면서 연기가 치솟아 올랐습니다. 저럴 때마다 사람이 죽어나간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1950년 9월 우리 마을은 다시 대한민국 품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1945년 10월 일본에 났을 때는 여전히 일본 국적자였습니다. 한국에 돌아왔을 때는 건국전이라 미군정 치하였고 무국적 상태였습니다. 미군정이 조선인 임시 여권을 발행하던 때였습니다. 1948년 대한민국 건국으로 비로소 국적을 취득했다가 인민군 치하로 들어갔으니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소속이 되었고 국군의 반격과 수복 후 다시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한 셈입니다. 4번 국적이 바뀌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대한제국 시절에 태어났으니 5번 국적이 바뀌었습니다. 어머니 또래의 서울에 산 사람이 한국전 때 피난 가지 않았다면 아마 몇 번 더 국적이 바뀌었을 것입니다. 1954년 가을 휴전 1년 다음입니다. 1954년 가을 휴전 1년 뒤입니다. 우리 가족은 부산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아버지가 2년 전에 큰누님만 데리고 부산에 가서 장사를 시작한 뒤 기반을 잡자 남은 가족을 이사시킨 것입니다. 저는 부산 수정국민학교 2학년에 편입하여 전후의 소년기를 보내게 되었는데 일본에서 살다가 부산항에 도착했을 때 누님들이 느꼈던 것과 비슷한 문화적 충격을 경험을 했습니다. 부산 아이들의 말이 너무 거칠고 발음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담임선생이 국어 시간에 읽기를 시키면 학생들이 일어나 교과서를 펼치고 대갈 깼습니다 라고 한 뒤 읽어 내려가는데 저는 아무리 교과서를 훑어봐도 그런 말이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지명을 받으면 일단 대갈 깼습니다 라고 읽었습니다. 나중에 찬찬히 들어보니 제가 읽겠습니다를 빨리 말한 것을 제가 대갈 깼습니다 라고 잘못 들은 것이었습니다. 이 이하의 이야기는 다음 편에 계속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